자, 마켓나우 입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올해 마지막 금통이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했습니다.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3.25%에서 3.0%로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한 것입니다. 자, 시장에서는 어제까지만 해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동결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이 다수였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어쨌든 결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한국은행 내부에서 금통위 내부에서 논의가 있었겠죠. 일단은 우리나라 내수가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체감을 하시겠지만 내수 경기가 너무 안 좋은 상황인데 정부는 또 재정 적자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재정 정책을 펼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어쨌든 조금 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가 내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서 출범하고 나면 관세나 미국의 수출에 대한 부담 때문에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부담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한국은행이 어쨌든 미리 좀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살펴봐야 되겠고 잠시 후에 아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좀 챙겨보면서 시장 대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한국은행이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 또한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일단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2.4%에서 2.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내년 경제 성장률 역시 눈높이를 낮춰 잡았습니다. 2.1%에서 1.9%로 0.2%포인트 각각 낮췄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도 부담일 수 있습니다. 허리띠를 잔뜩 졸라매고 지속 성장을 위한 그런 전략들을 내세워야 되는데 일단 주식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가기 때문에 반등하려는 흐름들이 조금 더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흐름들이 현재 지수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전반적인 내년에 대한 경제 상황, 우리나라의 경제 체력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도 계속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이슈나 업종 테마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저희와 함께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싱크풀을 통해서 이슈 브리핑 하나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장은요, 양시장이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시총 상위주들이 특히 조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슈나 테마가 업종이 굉장히 분산되고 주도주가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원들이 이렇게 다발적으로 포진되어 있죠. 그 안에서 디지털 화폐 테마가 일단은 가장 관심도 많고 상승률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이 디지털 화폐와 관련된 실제 결제하는 시연을 보여줬다고 하는데 이것의 테마를 받으면서 모멘텀을 받으면서 관심과 상승률이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 또 롯데그룹 오늘도 역시 이슈가 많은 상황인데 최근에 계속해서 우려감 이런 롯데그룹이 부실하다, 위험하다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인사 발표도 있고 기업 투자 설명회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도 어제 많이 올랐던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남북경협 이런 종목들을 업종들은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세로 전환되는 모습이고요. 자, 이외에도 제약바이오, 알테오젠이나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오늘은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암호화폐, 디지털 화폐와 암호화폐 일맥상통하는 건 아니지만 디지털 화폐가 테마가 조금 더 받고 있는 상황이고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이 다시 96,000달러, 7,000달러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반등이 나오면서 암호화폐,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도 반등세가 나오고 있고요. 이외에도 양자기술 역시 트럼프의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업종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오랜만에 반등이 나오면서 일단은 시장, 코스닥 쪽에서의 2차전지 소재주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슈를 하나씩 체크해 볼까요?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마지막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2차전지가 전반적으로 반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특히 눈에 띄고 이슈가 있는 상황인데 자, 에코프로 BM이 이제 굿바이 코스닥을 외치고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으로 이전하겠다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총 2위에 자리 잡고 있는 에코프로 BM이 코스피 이전 상장을 신청했다라는 이슈, 어제 이전 상장 신청서를 접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러면서 에코프로 BM도 이제 코스피로 떠나게 되겠구나. 신청서를 어제 제출했으니까 이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서 45 영업일 이내에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이 승인을 마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늦어도 1월 말이나 2월 초에는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게 됩니다. 코스피에 데뷔를 하게 될 텐데, 자, 과연 이제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여줄까요? 에코프로 BM은 뭐 아시다시피 2차 전지의 양극활 물질 그리고 소재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에코프로가 지분을 한 45.5% 보유하고 있는데, 에코프로는 코스닥에 남아있게 되고 에코프로 BM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면서 과연 외국인 수급이나 패시브 자금들이 에코프로 BM에 더 들어올 수 있을까요? 관심을 갖게 되는 상황이고, 뭐 에코프로 BM 측에서도 원활한 자금 수여를 위해서 그리고 패시브 자금의 유입을 위해서 코스피 이전 상장한다라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역시 시장에서는 또 이렇게 큰 종목이 코스닥을 떠나게 되네. 코스닥 시장은 늘 뭐 거쳐가는 단계다. 이런 이 판단들, 이 심리가 작용하게 되면 코스닥 시장에 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이런 비판도 한쪽에서는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에코프로 BM과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오늘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의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에코프로 BM 비롯해서 그 그룹주와 그리고 관련된 종목 흐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는 한 달 새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던 또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였습니다. 에코프로 BM 오늘 3% 강세 힘으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에코프로 BM의 지분을 45.5% 갖고 있습니다. 오늘 1% 동반 상승하는 흐름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게 되면 알테오젠이 영향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코스타 시총 1위가 당연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장중에 2% 상승세 보여주기도 했고 현재도 그 상승세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흐름도 함께 담았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이슈는 롯데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롯데그룹에 대한 우려와 걱정, 긴장 이런 것들이 계속 시장에 감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28일 목요일이 롯데그룹에게 굉장히 또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고 어제는 또 롯데그룹이 엄청난 발표를 했습니다. 롯데그룹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타워를 담보로 내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괜찮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그런 메시지인 것 같은데요. 자, 무려 6조 원 정도의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이 롯데월드타워를 담보로 해서 은행 보증을 추가로 받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건축하는 데만 롯데타워가 한 4조 2천억 원이 들었는데 현재 6조 원 정도의 이상의 가치를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롯데월드타워는 롯데물산이 소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롯데케미칼에 대한 회사채 우려감 계속 뉴스가 나오고 저희도 계속해서 이슈를 통해서 알려드렸는데 롯데타워를 은행권에 담보로 제공하면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요. 롯데케미칼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는 그런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할 거다. 신용 보강의 목적으로 이런 카드를 어제 꺼내놨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는 일단 롯데케미칼을 포함해서 롯데그룹주들이 일단은 좀 안심하고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이 롯데그룹 쪽의 이슈는 저희가 팔로우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중요한 것, 오늘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오늘 롯데그룹의 정기 인사가 발표가 됩니다. 이러면서 롯데 지주나 케미칼이나 롯데 쇼핑 쪽에 어떤 인사가 배치가 되면서 개혁이나 혁신의 의지가 보이는지를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오늘 추가적으로 26일에 원래 진행되기로 했던 기관 투자자 대상 IR 투자 설명회가 이틀 연기돼서 오늘 진행되게 됩니다. 오늘 인사도 발표되고 투자 설명회도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뭐 질문 엄청나게 공세에 쏟아붓겠죠.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고 코멘트들이 나오는지 이슈를 잘 팔로우하면서 롯데그룹주들의 주가 흐름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롯데케미칼은 3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3.5%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68,600원까지는 주가의 위치를 좀 되찾았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롯데 지주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오름폭을 좀 더해가는데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 있었거든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롯데쇼핑도 사실 그 유동성 위기설에 휘말렸던 롯데그룹주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증권사에서는 과도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유동성 위기의 본질이 롯데건설과 롯데케미칼에 있었거든요. 그 둘과 지분 관계가 없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오늘 롯데쇼핑 1.7%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고 롯데그룹의 여러 가지 위기가 나올 때마다 계열사 매각 이슈가 있잖아요. 그때 눈여겨보실 게 식품 관련주 대표적으로 롯데 웰푸드나 칠성 사이다가 움직이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좀 주시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롯데 웰푸드도 2.3% 상승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유동성 위기가 있었을 때 롯데케미칼을 살리기 위해서 롯데렌탈의 매각설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오늘 롯데렌탈 1.7% 상승하면서 출발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롯데그룹주가 이번 롯데타워 담보 이슈 이후로 좀 한 단계 위험에서 벗어나지 않을까라는 안도의 한숨을 좀 쉬고 있는 흐름들이 주가에서 반영되고 있는 듯합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테마 만나보시죠. 자, 오늘은 또 디지털 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에 뭔가 뚜렷한 방향성이 없으니까 이런 테마가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수급이 쏠리고 주가가 급등하는 양상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은 디지털 화폐 CBDC 차례였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이 디지털 화폐에 결제하는 모습 시연하는 걸 처음으로 보여줬는데요. 실증 테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행사장에서 실제로 이 CBDC로 결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024 블록체인 지능 주간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한국은행이 은행 애플리케이션, 은행 앱을 통해서 이렇게 바우처, 정부 지원금이나 바우처를 결제할 수 있는 3초 만에 딱 띡 하면은 결제할 수 있는 시연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이러면서 이제 CBDC가 본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에서는 테마가 형성이 됐습니다. 자, 이러면서 내년에는 한국은행이 CBDC 기반의 예금 토큰도 발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고 바우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전에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받을 때가 있었잖아요. 이거를 CBDC로 결제할 수 있다. 은행 앱을 통해서 QR로 CBDC 결제를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육, 문화, 복지 이런 바우처를 상용화할 수 있는 테스트도 내년에 진행하면서 이런 상용화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 뭐 CBDC가 오늘 뭐 주가가 올라가고 있긴 한데 사실 저희가 미국 트럼프 당선인을 바라보면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내에서 미국에서 연준에서 만드는 CBDC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오히려 민간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에 훨씬 더 관심이 많고 이걸 매수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선 우리 정부는 좀 반대의 모습을 나타내고는 있습니다. 이게 과연 뭐 시장에서 어느 정도 통할지는 지속성이, 연속성이 있을지는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CBDC 관련된 종목들 주가 흐름 체크해볼까요? 네, 대표적으로 한네트가 관련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네트 같은 경우에는 16%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한국 컴퓨터에서 분할돼서 만들어진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금 자동화, 지급기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벤이나 시큐리티 사업을 또 하면서 CBDC, 디지털 화폐 시장이 활짝 열리면 수혜를 볼 가능성 있는 종목으로 언급되기도 했는데 오늘 이 같은 이슈에 가장 많이 반응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5,040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KCT 같은 경우에도 6.7% 강세 힘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긍정적이죠. 삼성전자의 스마트 그리드, 암호 인증 부분에 대해서 보안 부분이거든요. 그 관련 기기를 납품한 이력이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로지시스 같은 경우에도 금융 자동화 사업을 영위를 합니다. 관련주로 엮이면서 4% 강세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CS도 관련주로 3.5% 강세 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들과 업종, 종목들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자, 이제 종목별 투자 전략에 필요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데일리온 파트너들과 함께 종목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간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이데일리 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저희가 방송 중에도 시청자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시원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저희가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많은 분들께서 인사를 미리 남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오늘 또 은배 씨 반갑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파트너님도 빨리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인사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시는 파트너님은요. 이재선 파트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 전반적으로 훑어보고요. 주목해볼 만한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지수단에서 먼저 바라봐야 될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지수 측면에서는 글로벌 증시야 미증시가 네. 추수감사절 앞두고 좀 쉬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는 지금도 계속 속보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은행 금통위가 열리면서 이제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 단행했다라는 소식 다들 들으셨을 텐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성장주 쪽이 그래도 조금 괜찮겠구나. 원래 동결을 점치는 게 80%가 넘었는데 그래도 결단을 딱 내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서 보고, 지금 시장은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등한 종목들, 급등한 섹터들은 차익 실현 한번 하시고, 그리고 바닥에서 턴되는 종목들, 이런 급등전 초입에 있는 섹터들만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지수하고 상관없이 바닥권 종목으로 편안하게 수익 날 수 있는 장이니까 이 부분만 명심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걱정할 거 없는 장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채권 시장에서는 85%가량이 금리가 동결될 것이다라는 동결 우세론이 좀 컸었는데 지금 25bp가량 인하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바닥에서 올라서는 종목, 섹터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만한 게 2차 전지일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에코프로비엠이 이전 상장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개장 직후부터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파트너님께서는 이슈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올 것이 왔다. 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미 LNF 같은 경우는 네. 이전 상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전기차 캐즘 때문에 사실 주가는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기억을 잘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은 LNF랑 에코프로 BM이랑 HF이랑 손잡고 간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LNF만 넘어갔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때 넘어가려다가 이동채 회장 CO 리스크가 법정 공방이 나오면서 좀 문제가 되면서 좀 밀렸다라고 보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게 에코프로 BM에는 기회가 되지 않았는가. 사실 이전 상장하고도 그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못 보고 지금 전기차 캐즘이라고 여러분들 계속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단어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주가가 못 가면 여러분들 굉장히 실망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바닥권에 있을 때, 지금 바닥권에 턴되는 섹터 말씀드렸는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최근에 계속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회는 더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걱정되는 게 IRA라든지 트럼프가 당선된 다음에 한미 FTA 이거 너무 끔찍하다, 다시 하자, 아니면은 폐지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일부는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또 유럽의 노스볼트가 이제 파산 보호 신청을 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 이런 소재 업종이나 장비주들이나 전체적으로 기대감을 좀 모을 수 있는 내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 14년에는 저는 2차 전지 관련주도 굉장히 긍정적인 이제 시그널을 하나씩 보면서 유럽부터 시작해서 미국까지 이어지는 이런 훈풍이 우리나라에도 불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에서 트럼프가 이제 전기차 보조금 같은 경우 폐지하는 이런 부분, 줄이 축소하고 폐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이런 보조금 폐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유가 뭔가 궁금하실 텐데, 테슬라는 오히려 보조금이 없는 게 본인들 경쟁력에 있어서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자신감을 내비치는 항상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이제 규제를 철폐하고 보조금 같은 경우 없어도 괜찮다. 그리고 캘리포니아나 이런 주별로 해가지고는 계속 좋은 정책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내년까지 연결해 가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에코프로 BM 지금 오히려 이전 상장하는 거는
오히려 기존에 안 하고 늦춰진 게 기회가 되는 거고 최적의 시기에 하는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주가 쪽을 뭐 간단하게 보면서 여러분들 넘어간다라고 하면은요. 지금 14만 원 부근에 있어요. 오늘 뭐 개장초에 한 3% 정도인데 지금 4%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4% 올라와봤자 굉장히 미비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부근에 있어도 여러분들이 지금 만족을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편안하고 주가가 뭐 겸손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수줍게 지금 내려와 있는 구간이니까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본다라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내년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상승률을 여러분들이 짧게 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기존에 생각하셨던 것들처럼 뭐 몇십 % 단위가 아닌 뭐 두 자릿수가 아닌 세 자릿수 단위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위치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LNF보다는 지금 에코프로 BM이 이제 이전 상장 시기는 더 좋지 않나 싶고요. 뭐 제가 셋이서 손잡고 이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HLB 같은 경우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이 종목은 언제 이전 상장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 그 FDA 지금 간암 신약 승인을 앞두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결과가 나와서 승인이 되면은 이전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럼 빨라야 내년 2월, 늦으면은 내년 3월 정도예요. 그럼 그때 준비해놨다가 뭐 주주총회 전후로 해서 신청한다라고 하면은 45일 전후로 해서 이제 45일 안에 이제 승인이 날 거고 상반기 정도의 가능성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FDA 결과가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아마 3월 안쪽에 나올 것이고 빠르면 2월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HLB도 뭐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내년까지 보고 그리고 FDA에서 정말로 뭐 좋은 소식이 들린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 또한 에코프로비엠 못지않게 내년에 뭐 좋은 이제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이슈를 가져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들 코스피 이정단자하는 종목들 제가 볼 때 올해 초보다는 올해 말 내년 이런 구간에서 진행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기에 더 적합한 시기가 아닌가 싶으니까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부터 제약바이오 대표적인 종목군들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 국내 증시 오늘장만 보게 된다면 개장 직후부터 가장 뜨거운 섹터라고 해야 될까요? 역시나 디지털 화폐 관련된 섹터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디지털 화폐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오늘 시범적으로 또 운행을 했다라는 소식이 날려오면서 이런 CBDC 관련 기업들,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 중앙화폐인 거죠. 관련해서 오늘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더 갈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제일 뭐 조심스러운데 네.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것 같아요. 그냥 급등한 종목들 어제 시간에부터 막 다 상한가 들어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생각보다 음봉 달리는 이런 모습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단호합니다. 급등한 종목 추격 매수하지 말고 그냥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좀 안정적인 종목들 보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뭐 한네트부터 시작해서 뭐 KCT나 이런 종목들 뭐 아톤도 그렇고 좋은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다음에 또 움직이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눌림목이 나오면은 그 구간을 좀 기다리시는 게 낫지 않나 싶고요. 뭐 여러분들이 뭐 이런 뭐 테마성 종목을 이제 뭐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바닥에서 최근에 밸류업 정책 같은 경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현대가에서도 현대모비스에 이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1조 원 자사주 매입이 나오고 기아는 뭐 작년부터 뭐 5천억 자사주 매입의 소각까지 계속 가장 뭐 적극적으로 밸류업을 하는 뭐 이런 정책이고 금융주들 연말 앞두고 연일 이제 밸류업 정책 계속 얘기 나오고 있죠. 뭐 하이닉스까지도 사실 SK하이닉스는 뭐 배당이 좋거나 뭐 그런 종목은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고정 배당금도 올리고 하면서 긍정적인 모습 보이고 대신 더 중요한 거는 R&D 쪽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기술을 따라갈 수 있느냐 혹은 선도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좀 더 기술주에는 또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하이닉스는 지금 HBM 쪽으로 이제 글로벌 퍼스트 무버가 돼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2등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도약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런 단기적으로 올라오는 섹터들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들어가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뭐 CBDC 아니어도 앞으로도 계속 이제 화제가 되는 이런 이제 섹터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다음 달 되면은 나오는 게 엔터 콘텐츠 같은 경우에 이런 뭐 여러 가지 콘서트들 많이 있을 것이고, 콘텐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빙에 이어서 이제 조명 가게가 이제 디즈니에서 오픈을 하고, 그리고 오징어 게임 2가 또 오픈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정돼 있는 이런 스케줄이 있다라는 거를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종목들 관련주들을 좀 미리미리 들어가서, 뭐 최근에 이제 뭐 중국 쪽에도 뭐 VFX 쪽으로 진출하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특수효과 쪽을 보신다던가,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콘텐츠주를 보신다던가, 아니면은 안정적으로 이런 대형주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밸류업 종목을 보신다던가, 아니면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에코프로비엔 같은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 최근에 강조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섹터들을 보신다던가 하는 것들이 좀 더 좋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한 100번, 1000번을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급등한 종목들은 차실험 꼭 하셔야 돼요. 최근에 바이오주들 급락 나오는 거 보셨듯이 그 급등한 종목들, 그리고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한번 쉬었다 가는 게 맞다, 눌림목을 노리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바닥권 턴되는 종목들, 상승 초위권에 있는 종목들에 집중하시면은 지금 지수 뭐 걱정할 필요 없고, 이런 이슈들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안 따지셔도 돼요. 오히려 이슈가 나오면은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쉬었다가 눌림목 나온지 체크하시고 그 뒤에 보셔도 되니까, 한 템포 느리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야지 뉴스를 쫓아가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들 제가 다시 한번 당부해 드리면은 이번 시장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간의 이슈로 인해서 급등하는 종목은 빠르게 매도 물량이 출회되면서 윗골이 달고 변동성이 확인이 되니까 오히려 안정적인 종목군들로 한번 포트폴리오 꾸려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시청자분들께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네. 궁금하신 점을 좀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바이오주 같은 게 이노노반투, 그리고 퓨처캠 뭐 이런 것도 핫하다. 뭐 배터리주에 대한 관심주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로봇주 궁금하다고 하거든요. 아, 로봇주. 네, 로봇주는 또 어떻게 보세요? 네. 최근에 네. 이제 뭐 협동 로봇 관련해서 네. 어마어마한 기대감을 모았는데, 요즘에 네. 너무나도 쉬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고민이 많이 되시지 않나 그러실 것 싶어요. 같아요. 네. 거기다가 테슬라가 로보택시 이제 공개를 했는데 거기서도 또 시들시들했죠. 그래서 아, 이거 안 되는 건가? 너무 멀리 있는 건가라고 생각되실 수 있는데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협동 로봇 시장이나 이런 쪽은 좀 시간이 좀 어느 정도 걸리고, 이쪽 시장에서 돈을 크게 번다라고 하면 숫자로 찍히는 이런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식시장은 항상 꿈을 먹고 살고 미리 선반영을 많이 해주는 이런 시장이다라는 것을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 우리가 지금 현실에 어느 정도는 적용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 산업화가 됐다라는 거죠. 자, 4차 산업혁명이 그래도 글로벌 시장에서 트렌드로 자리 잡기 전에 뭐 가장 먼저 뭐 화두된 게 한 2016년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먼 미래이니까 테마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 협동 로봇이나 이런 뭐 로봇 관련된 쪽은 지금 뭐 우리 실생활에도 어느 정도는 좀 들어와 있고, 뭐 우리 음식점만 가도 치킨도 튀겨주고 햄버거도 만들어주고, 이제 뭐 커피도 내려주고 서빙도 해주고, 뭐 비서 역할도 해주고, 이제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트럼프는 이런 이슈도 있었죠. 경호원으로 로봇개를 배치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 트럼프 2.0 시대에는 로봇 관련돼서 또 일론 머스크가 수장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뭐 규제에 대한 철폐나 이런 부분도 나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로봇 기업들 지금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슈를 받고 이제 첫 번째 양봉을 세우느냐 못 세우느냐 이런 차이는 있지만, 수급만 들어오면 이게 순환할 때 순환매의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데, 타이밍만 잡으면 로봇주는 아주 뭐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섹터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2차 전지주가 최근에 바닥에서 꿈틀대듯이 로봇 관련주들도 지금 뭐 천천히 좀 움직이려는 모습 이제 보이고는 있는데, 수급이 아직 조금 부족합니다. 수급 들어오는 타이밍만 여러분들 보셨다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들어가서 기다리는 게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은 대량 거래 동반한 양봉이 하나 딱 나오는 거 기다리세요. 그리고 눌림목 분명히 나옵니다. 이틀을 가든 3일을 가든 눌림목은 항상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눌림목 구간을 노리세요. 내가 먼저 첫날 내가 세력이라서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뭐 멋진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그 눌림목 타이밍 노리시면은 첫 번째 눌림목부터 해서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 섹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로봇 관련주도 좀 편안하게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중장기적 성장성은 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셨던 로봇 관련 섹터에 대해서도 리뷰를 남겨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공략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그렇다면 오늘 공략주는 어떤 종목으로 선정하셨어요? 자, 오늘의 공략주. 그동안 뭐 공략주들이 전체적으로 좋아서 네. 대부분 목표치를 달성하고, 뭐 지난주 뭐 뷰노 같은 경우도 이제 코앞에 맞아요. 와 있어요, 일정 네. 목표치가. 그래서 이제 제가 단기적으로는 좀 많은 종목들을 드린 것 같아서 이번에는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자녀는 없지만 자녀들에게 물려줄 주식 뭐 있습니까? 질문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길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이 종목 정도는 들어가면 어떨까? 근데 그 자녀에게 네. 물려주는 게 원치 않게 하락해서가 아니라 네네네. 네, 정말 의도적으로 네네네. 중장기적으로 괜찮을 것 같아서 네.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엄청난 성장성을 동반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뭐 단기적인 게 아니라 꾸준하게 올라갈 기업이 오.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어서 이 포트폴리오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중에 한 종목 정도 오. 이 종목을 담아서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네. 자, 오늘 또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기업을 하나 가져왔는데 네.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제약바이오 대장주 중 하나인 셀트리온. 네. 그러면은 뭐 차트도 그렇고 앞으로 모멘텀도 그렇고 말씀해 주시죠. 네. 네, 방금 대장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총 사이즈는 큰데 대장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민망한 네, 주가가 맞아요.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전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대장이라고 하면은 뭐 코스피 쪽에서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고 이제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을 꼽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셀트리온은 정말로 코로나 시즌 때 치료제를 개발한 기업으로서 누려야 할 지위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그때부터 4년간의 뭐 분식회계 이슈부터 시작해서 정말 어려운 시기를 많이 보냈습니다. 거기다가 뭐 3사가 상장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매출 뭐 돌려막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심도 많이 받고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차단하겠다라고 해서 3사 합병을 진행하고 있죠. 이런 부분이 이제 경영권 승계 부분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가가 좀 못 올라왔던 것 같아요. 뭐 4년이라는 분식회계 조사 이후에도 사실은 뭐 충분히 쉬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렇게 많이 눌려있고 못 올라온 이 구간이 여러분들한테는 감사한 기회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뭐 제약바이오 쪽에서 관심 갖는 종목들 이제 최근에는 이제 다 휴식을 취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이제 보시면은 올라온 게 하나 없이 바닥권에서 그냥 횡보만 쭉 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나도 재미없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어제 선정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슬슬 이런 종목들을 내년까지 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한 뭐 2030년까지는 기본 그 이후에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현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특허가 만료되고 있는데 이 기업이 제일 잘하는 게 바로 바이오시밀러죠. 이제 블록버스터급 바이오시밀러를 계속 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와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허 만료에 맞춰가지고 임상을 다 진행을 해놨어요, 이미. 그러다 보니까 뭐 본인들의 그동안 이 바이오시밀러 기술력이다라고 하면은 미국에서도 뭐 거의 뭐 첫 번째로 봤다시피 하는 2016년에 통과가 되면서 이제 램시마가 통과되고 하는 이런 기업을 통하고 유럽에서는 뭐 오리지널 약품보다 더 많이 판매가 되는 점유율 확장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기업의 힘을 믿고 그리고 지금 새로 이제 출시되는 바이오시밀러를 이제 서정진 회장이 이제 명예회장이죠. 1년에 하나 이상을 항상 출시하겠다라고 했는데 워낙 특허 만료가 많이 되다 보니까 1년에 하나가 아니라 최소 1.5개 이상을 출시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램시마 SC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진펜트라죠. 미국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램시마나 이런 진펜트라 같은 경우가 출시가 어려운 이유가 실질적으로 이제 약효만 보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중에서 휴미라나 뭐 엠브레 1, 2위죠. 이 업체들보다 레미케이드가 더 효과는 더 좋지 않냐라고 했었는데 사실 SC 제형이 없어서 이제 문제가 됐었습니다. 뭐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인 얀센이 그렇게도 만들고 싶어 했는데 계속 실패를 했었는데 이 어려운 것을 복제약을 한다고 했던 셀트리온이 성공을 해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높은 이제 이익률을 바탕으로 올해 3분기부터 해서 뭐 중간중간에 이제 뭐 실적에 대한 파동은 있겠지만 뭐 좋은
구간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 실적을 체크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미 올해 목표가 3조 5천억의 매출인데 뭐 지금까지 3분기 실적까지만 보면은 3분기에만 해도 뭐 1조 원이 들어와 있는 걸 본다라고 하면은 4분기에 뭐 어닝 쇼크가 너무 심하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 충분히 달성 혹은 초과 달성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4분기 되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1조 원보다 조금 더 높은 이런 이제 매출액도 가능하지 않냐라고 보고 있는데, 뭐 적어도 유지 정도나 약간 미달된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는 목표 실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구간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그동안 좀 줄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이제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 진펜트라의 뭐 미국 시장부터 해서 확장으로 해서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구간에 뭐 18만 원, 제가 18만 원 전후 구간부터는 좋습니다 했는데 뭐 계속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20만 원 정도는 기본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여기는 못 갈 수가 없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만 원을 넘어가면 그때부터가 진짜 강세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만 원 넘어가면은 1차 목표치고 2차 목표치 25만 원. 그 다음에는 사실은 전 이 종목이 추후에는 뭐 100만 원도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뭐 개인적으로 항상 이제 생각하고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단기가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자녀들 세상에 왔을 때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꾸준하게 성장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모으고 있습니다. 사실 2016년까지만 해도 제가 지금 우리나라에 1조 원의 매출액을 넘는 기업이 이제 녹십자하고 그 밖에 없다라고 유한양행밖에 없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으로 1조 원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기업 중에 꼽았던 4기업 중 하나가 바로 셀트리온이죠. 지금 1조 원을 넘어서 3조 5천억을 올해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제가 볼 때는 뭐 2030년쯤 되면은 뭐 이게 조 단위가 아니라 공을 하나 더 붙인 단위가 붙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까지 성장을 꾸준히 보시고 이제 뭐 편안하게 나는 주식 신경 아예 안 쓰고 배당금처럼 계속 가져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 보신다라고 하면은 좀 편안하게 중장기적으로 정말 투기가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공약주 셀트리온 단기적인 목표까지 제시해 주셨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더 길게, 더 높게 봐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배터리인데요. 다양한 배터리 폼팩터에 대해 알아보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4650 배터리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배터리 폼팩터란 배터리 셀의 크기와 모양을 의미하는데요. 현재 많이 사용되는 폼팩터는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형은 이름 그대로 직사각형의 알루미늄, 금속캔 형태입니다. 파우치형은 금속캔 대신 직사각형의 플라스틱 재질 케이스로 되어 있고요. 원통형은 원기둥 형태의 금속캔입니다. 크기도 다른데요. 각형과 파우치형은 상대적으로 크기가 커서 중대형 배터리로 분류되는 반면 원통형은 크기가 작아 소형 배터리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각형은 단단한 금속캔 안에 배터리를 보관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외부 충격에 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파우치형은 케이스가 플라스틱 재질인 만큼 형태 변형이 용이하지만 안전성은 좀 더 취약하고요. 원통형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만들기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핵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장단점으로 인해 전기차 제조사마다 사용하는 배터리 폼팩터가 서로 다릅니다. 미국 OEM들은 파우치를, 중국 OEM들은 각형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특이하게 전통 OEM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원통형 배터리 사용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테슬라는 왜 원통형 배터리를 사용할까요? 테슬라가 처음 원통형 배터리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수급이 용이하고 배터리 제조사와의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었습니다. 파우치나 각형의 배터리를 쓰고 싶다면 테슬라만을 위한 전용 제품을 주문 제작해야만 했죠.
당시 작은 스타트업이었던 테슬라는 규격이 표준화된 원통형 배터리를 사용해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원통형 배터리의 단점은 보완되고 장점이 부각되며 최근 꿈의 배터리라는 4680이라는 새로운 형태까지 개발하면서 원통형 배터리의 발전과 보급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4680 배터리는 배터리의 크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직경 46mm, 높이 80mm로 기존에 비해 더 큰 크기를 자랑합니다. 크기가 큰 만큼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고 에너지 밀도와 효율성 또한 크게 좋아졌습니다. 안정성 또한 향상되어 소비자들에게 더 저렴하고 뛰어난 전기차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배터리 폼팩터와 4650 배터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전기차와 배터리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 앞으로도 많이 전해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데일리 TV 인사이트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일단은 양시장이 상승불 켜고 있는데 중국 쪽의 상황도 볼까요? 상해 종합지수와 홍콩 항생지수 어제는 또 급반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어제의 급반등 때문에 오늘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약보합권 0.05% 하락세로 출발을 하는 모습이었고 홍콩 항생지수도 0.23%대 하락세. 최근에 지지부진하다가 어제 급반등 이후에 오늘은 또 약간 쉬어가는 중국 시장의 상황을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자, 앞서서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결정을 했습니다. 0.25%포인트 인하한 상황인데 자, 금통위에서 나온 이 코멘트들이 좀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일단은 성장 하방 압력이 증대되고 있다는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경제 성장률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금리 인하로 하방 리스크를 좀 완화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물가 상승률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는데 경제적 불확실성이 좀 높아지는 것이 이번 결정의 근거였다라는 결국에는 그 결론이었습니다. 내수가 안 좋고 내년에는 수출도 좀 위태위태한 상황 이런 것들이 겹쳐 있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 또 어떤 이슈를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까요? 오늘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 더 자세하게 이슈 함께 잡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저희가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저희가 한번 이야기 나눴는데 저만 나오면 삼성. 네, 뭐 예. 때마침 이슈가 나오네요. 예, 삼성 리서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네. 일단은 어제였죠. 삼성그룹의 임원 인사, 정기 인사가 사장단 인사가 나왔습니다. 네. 일단은 뭐 결론부터 좀 말씀 한번 해주시죠. 어제 인사를 딱 보고 나서 삼성전자가 개혁, 혁신의 의지가 보였다, 아니다, 부족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만 얘기 드리면 되는 거죠? 일단 네. 별거 없었습니다. 별거 없었다? 네, 별거 없었고 그냥 지금 하는 대로 계속하겠다라는 쪽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 크게 변화 주지 않겠다라는 쪽이고 게다가 지금 이제 예전에 계셨던 이제 경계현 사장님 이제 내려오시고, 네네, 그렇죠. 또 전영현 부회장님 올라가시고, 부회장이 DS 부문 맡았죠. 예, 그러시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직책들이 더 추가되고, 그리고 또 이제 투톱으로 바뀌는 쪽에서 이분과 한종희 부회장님 두 분이서 투톱으로 함께 DS랑 DX를 각각 잡고 그렇죠. 끌고 가는 거죠. 네, 그러고 뭐 직책들이 조금씩 더 늘어나긴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일 중책이다라고 하게 되면 표현 나오네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저희가 시장에서 얘기했던 거는 그런 거죠. 약간 뭔가 좀 쇼킹한. 그래서 이제 기술력을 앞으로 끌고 이제 뭔가 삼성전자의 바뀌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어요라고 하는 게 전혀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변화보다는 안정을 택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이분들이 예전에 다 한가닥 하셨던 분들이죠. 그렇죠. 네, 그랬다가 약간 일선에서 물러났다가 다시 재발탁된 모습이기 때문에 예전의 영광을 또 예전에 잘했어서 그때 끌고 갔던 분위기를 그대로 다시 한번 불지펴보자라는 쪽으로 나오는 게 전부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게다가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습니다. 뭐죠? 네. 그런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이재용 회장님의
그 법적인 사법 지위죠. 리스크. 네, 네. 사법 리스크죠. 이쪽 관련된 쪽에서 아무래도 내년 2월 3일이 또 2심 선고일입니다. 네네. 경영권 불법 승계 관련된 쪽에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 그러니까 아직 이재용 회장이 뭐 예전만큼 뭐 활발하게 또 움직이는 게 많이 없습니다. 네, 거의 뭐 요즘 잘 보이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약간 이제 내가 아무래도 좀 운시 대폭이 좀 크지 않다 보니까 네네. 약간 뒤에서 좀 작게 활동하시는 것 같고 그게 어느 정도 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게 보여줘야 이제 또 전면으로 나서서 네. 또 이재용 회장 하게 되면 그래도 글로벌 네트워크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혹시나 또 저희가 기대하는 M&A 네. 확장을 또 끌어내기 시작한다 그러면 시장에서 또 기대감이 또 차오를 수가 있겠죠.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은 아직은 계속 이게 좀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보게 되면 그 전까지는 강한 변화는 주지 않고 기존에 수성을 하겠다라는 네. 입장 쪽으로 바라보는데 시장의 반응은 뭐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썩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뭐 인사가 나오고 뭐 물론 어제 뭐 그 트럼프 진영 쪽에 이 반도체 지원금과 관련된 이슈도 있었지만 네. 어제 어쨌든 인사가 개장 전에 나왔는데 그거 반응하고 나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어제도. 또 예,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는 것도 아니고 네.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지는 것처럼 네. 네. 그러면은 어제 네. 어제 주가 삼성전자 어제의 주가 하락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 미국 쪽에서 트럼프가 이제 지원금 반도체 지원금 안 줄 것이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다라는 코멘트 때문에 어제 많이 떨어졌다고 보세요? 아니면 인사 때문에 많이 떨어졌다고 보세요? 둘 다 복합적인 것 같은데 네. 그래도 가장 51대 49라면. 그렇게까지 또 정확하게 나누게 되면은 또 그 네. 사람이 매정하죠. 네. 예, 근데 아마 그래도 아마 하이닉스랑 같이 움직인 거 봤을 때는 아무래도 반도체 쪽에 대한 부담감들. 미국 쪽의 이야기가. 네. 그리고 지원금 또 그게 아마 지원금 관련된 쪽은 또 뭐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네. 그거보다 그래도 시장의 분위기는 또 계속 나오는 메모리 업황에 대한 얘기들. 근데 이거에 대한 묵직한 모습들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또 영향을 끼쳤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는 좀 그렇죠 분위기가.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뭐 그래도 시장에서는 뭐 시장이나 언론에서 어제 삼성 인사를 보고 나서 뭐 여러 가지 분석이나 기사나 이런 것들로 저도 체크를 해봤는데 그래도 뭐 많이 바뀌었다. 뭐 많은 사람들을 새로 포진했다. 뭐 그런 분석들도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어쨌든 전영현 부회장이 네. 베테랑이고 네. 시장에서 이 경력이 많으니까 이걸 잘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베테랑 우선론이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네. 뭔가 어쨌든 과거의 경험으로 뭔가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우리 앵커님은 좀 그래도 모든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려고 하는 긍정 편향이 강하시. 네. 이런 분들은 이제 주식할 때 좋습니다. 그런가요? 네. 예. 낙관주의자가 항상 이기긴 아, 하는데. 그렇죠. 네. 그래도 응원을 해야 되니까. 해야죠. 네. 예. 그 저희 지금 거의 1000만 다 돼가는 네. 예, 또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쪽이다 보니까 네. 주주들이죠. 예.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일단 지금 삼성전자를 봤었을 때 저희가 이제 보통 그러면 이제 기술의 삼성을 다시 보여주느냐라고 네네. 하게 되면 그 관련된 쪽 인사들을 또 약간 파격적으로 그래서 젊은 분들을 막 상단에 배치하면서 뭔가 해보겠다라고 나온 게 아니라 가장 큰 핵심이 그거 같아요. 사업 지원 TF 팀장 아시죠? 네네네. 네, 그분이 지금까지 알려져 있기를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오른팔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분이 딱 그 등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삼성전자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그게 재무의 삼성, 네네. 그러니까 좀 관- 관리의 삼성 네. 이런 쪽으로 바뀌었던 부분들에 이런 쪽에서 변화가 일단 없습니다. 예, 그대로 유임입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시장이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안정을 택했구나라고 하게 되면 안정은 저희가 주가를 봤을 때 안정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멀티플을 더 줄 요인들이 없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관점 쪽에서 뭐 애써 그래도 예, 열심히 하겠지라고 믿음은 주겠지만 네. 좀 별로 기대를 끌어올리기는 좀 약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일단은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업지원 TF와 그리고 사업지원 TF의 수장을 맡고 있는 게 또 정현호 부회장이잖아요. 네. 정현호 부회장도 어쨌든 시장에서 이번에 바뀌지 않을까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유임됐다. 그 네. 자리를 더 오히려 뭐 강화되는 것 같은 느낌을 저희는 봤죠.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약간 실망감을 표출한 것 같고 어쨌든 메모리 쪽은 전영현 DS 부회장한테 맡기는 거고 네. 그래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그래도 또 희망을 찾고 네. 들여다 보니까 네. 파운드리 쪽에 인사를 또 강화하긴 했어요. 네. 파운드리가 지금 뭐 소위 말해서 죽을 쓰고 있는데 네. 이쪽에 인사를 좀 교체하면서 뭐 기술이나 관리 둘 다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한 집만
사장? 네, 맞습니다. 예. 한진만 사장을 배치를 했단 말입니다. 네. 이거 파운드리 쪽에서는 그럼 경쟁력을 좀 찾을 수 있다고 보네요. 일단은 어째 수장이 바뀌게 되면 또 많은 것들이 변하긴 네네. 합니다만, 네. 근데 지금 아마 딱 바뀌고 나서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한숨이 나겠죠. 네. 네, 현상에 대해서. 네네. 네, 그리고 좀 확장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변화들이 다 제대로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네. 이에 따른 부담감은 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이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얘기했듯이 바뀌었으니까 이제부터 내일부터 뭔가 확 바뀌겠지 이렇지가 그쵸. 않더라고요. 조직이란 건. 워낙 큰 그 조직이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와 관련된 쪽에서 또 이제 자금 얘기들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만약에 바꾸겠다 그러면 또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또 관련된 쪽들도 다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비용과 관련된 모든 걸 담당하는 쪽들이 그대로 나와 있다. 그러면 바꾸고 싶어도 뭔가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전과 다를 게 없을 거다. 네. 그래서 아마 운신의 폭이 많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쪽이다 보니까 기대를 크게 못하는 게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이런 상황이니까 결국에는 들여다보면은 아까 언급을 해주신 이재용 회장의 이 항소심 판결 항소심 판결 결정이 내년 2월이니까 네. 그 전까지는 뭔가 변화를 추구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판결이 만약에 어쨌든 이재용 회장의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네. 우리가 가정을 해본다면 네. 그때 되면 내년에 2월, 3월 되면 네. 그럼 이재용 회장이 전면에 나서면서 뭔가 바꿀 수 있을까요? 그거 하나랑 네. 또 이제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이제 메모리 사이클 같은 경우도 네네. 어차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주력이고 그쵸. 거기서 주력에서 나오는 업황에 대한 어차피 메모리 업체는 사이클에 따라서 그쵸. 움직일 수밖에 네. 없습니다. 거기서 어느 정도 지금 최근에 막 묵직했던 모습들이 개선 기조가 나오기 시작한다든가, 그건 이제 약간 희망도 담겨 있습니다만, 네, 그게 나오기 시작해서 두 가지가 다 같이 맞물린다. 네네. 그러면 또 다른 변화가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 그러니까 일단 주가에 영향을 끼치는 거는 업황일 거고 사이클일 거고, 네. 거기다 플러스 알파 그런 어떤 CEO의 어떤 적극적인 마인드가 바뀌느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서 아마 말씀드렸던 M&A가 뭐가 큰 게 하나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아이고 이제 우리 삼성이 바뀌었어요. 시장의 반응이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뭐 지금까지는 변화 속 안정을 택했고 내년에 뭐 2월, 3월 1분기가 마무리가 될 때쯤 그때 이재용 회장의 판결에 따른 운신의 폭에 따라서 이제 삼성이 뭔가 바뀌는 시그널들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 전까지는 뭐 어쨌든 주가는 뭐 쉽지 않겠네요. 예. 그래도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냥 방어는 하겠죠. 네. 예, 하다 뭐가 크게 안 깨지는 건 방어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위쪽으로 뭐 여기서부터 상방이 턴에서 열려 있지는 않는 거죠. 예, 6만 원, 7만 원, 6만 전자, 7만 전자, 8만 전자 이렇게 가기에는 예, 아직은 모멘텀이 부족하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결론적으로 인사를 봤을 때는 일단은 위로 치고 올라갈 모멘텀은 어제는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결론을 내려보고 자, 문제는 요거 또 하나 있습니다. 어제 뭐 인사와 동시에 또 나온 이야기가 트럼프 이 진영 측에서 이 반도체 지원금 왜 이렇게 퍼주는 거냐. 네. 이거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아직 보조금 받지도 못했는데 네. 이러면 갑자기 닫아버리는 거 아닌가도 걱정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일단은 저희가 얘기가 안 나오다 보니까 걱정은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반도체 지원을 돈을 준다는 얘기는 네.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는 얘기가 그쵸, 그쵸. 똑같은 거였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돼서 액션들이 하게 되면 돈 줄 테니까 지어 아니면 돈 못 받으면 우리 못 지어. 그러니까 요 과정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아마 아직 그 12월도 있고 1월 20일까지 취임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네. 있다 보니까 미리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근데 더 걱정하는 건 이거보다 그거죠. 혹시 관세 관련된 부분들. 네. 관세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그러면? 그거는 그럼 좀 이따 하게 되면 그냥 넘어가고요. 아니요, 관세 얘기하시죠. 네, 관세 같은 경우도 그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입장으로는 일단 관세는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쵸, 관세 예. 예찰론자가 지금 뭐 거의 인선에도 다 들어가 있죠. 다 포함됐죠. 네, 네. 그렇다는 얘기는 관세를 통해서 나온 요건 일단 그거밖에 없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민주당 입장이 약간 포지티브 입장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서 공장 지어 그러면 보조금 그러면 줄게. 지원 혜택을 줄게. 예, 이게 이거죠. 포지티브입니다. 네거티브는 아니 우리 이거 관세 쌓아놓을 거야. 니네 만약에 우리한테 수출하려게 되면 이렇게 비싸게 가격 관세로 해서 올라갈 텐데 니네가 손해 보지? 그러면 와서 지어라고 하는 약간 채찍인 거죠. 그렇네요. 당근과 채찍. 그러니까 당근은 민주당 입장, 공화당은 채찍 입장. 이런 쪽에 트럼프의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은 일단
채찍은 당하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네. 채찍은 좀 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나쁘죠. 우려감들이 더 커지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아마 기본 관세가 있을 거고 네. 거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관련돼서 또 품목별로 다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에 따른 이제 부담감들도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쪽보다 중국이 제일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네, 중국에 대한 압박들이 얼만큼 더 강해지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중국은 그러면 계속 더 그러니까 쇄국이 아니라 네, 흥선대원군도 아니고 예. 네. 자기를 더 다지는 모습이 나오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 초기에는 뭐 여러 가지 장비들도 수입해서 한국 장비들도 수입해서 뭔가 수성을 하려고 하겠지만 점점 지나갈수록 이것도 우리가 자립해야지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소재 부품 쪽 같은 경우도 중국으로 나갔던 게 단기간에만 나가고 거의 막혀버리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저희 이거 가지고 또 어디로 또 나갈 수도 없는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기회가 좀 상실되는 모습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오히려 중국에 대한 때리기가 더 크게 봤을 때는 좀 걱정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쪽들도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미국에다 공장을 짓고 있는 경우도 있고 지은 것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은 협상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미국이 우리가 이렇게 짓고 있으니까 네. 어느 정도 좀 봐줘라. 이런 협상이 가능할 것 같은데 중국 쪽으로 가는 우리 중간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예 중국에서 미국으로 못 들어가니까. 그렇죠. 이러면 이제 우리가 겹겹이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자, 그럼 일단 뭐 대형사들의 위주로 봤을 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일단은 뭐 시장에서는 빨리 바뀌기 전에 보조금 빨리 받아버려야 된다. 네. 협상을 해서라도 빨리 그거를 받고 챙겨야 된다. 그럼 뭐 인텔도 주지 않았습니까? 뭐 네. 미국 기업이긴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러면 혹시라도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그걸 뭐 다시 뱉어내라 이럴 가능성은 없겠죠? 있다고도 봅니다. 있다고도 예. 봅니까? 네. 저희가 예상 밖의 인물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원래 국제 관행상 지난 정권에서 했던 걸 그 다음 정부에서 뭔가 확 바뀌면서 뭐 네. 뱉어내 다시 돌려놔 이런 쪽으로 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은 거긴 한데 네. 저희가 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행적을 보게 되면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는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설마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 벌써 TSMC 한번 지급됐고요. 인텔 지급됐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아직도 그런 상황들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을 봤었을 때는 이제 추가적으로 지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급한 거 뺏어가면 어떡하느냐. 그러니까요. 예, 이런 부분들. 근데 최근에 나온 뉘앙스 보게 되면 그 정보 효율 수장, 네. 예, 머스크와 함께 이번에 같이 공동 수장으로 된 분 라마스와미, 이름이 네. 되게 어렵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분도 막판에 보조금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들이 그런 비판을 했는데 초기다 보니까 정권 초입이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거 똑바로 세워야겠다. 그러면서 그런 그 환수 조치까지도 들어갈 수도 있다고도 언급이 나오다 보니까 네. 이거는 좀 일단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받는 게 중요할 거고 네. 받았다가도 그 뉘앙스가 좀 바뀐다 그러면 계속 불확실성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 자, 일단은 뭐 시장에서는 이거 빨리 받아놔야 된다는 그런 해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추이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계속 겹겹이 어려운 이야기들만 계속 나오는데 네. 그래도 뭐 신락같이 뭐 희망의 한마디였다고 할까요? 지난 주말에는 젠슨 엔비디아 CEO가 삼성전자를 언급했어요. 네. 저희가 왜 계속 이 젠슨 랑의 입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지는 참 자존심 상하지만 네. 어쨌든 젠슨 랑 CEO가 삼성전자도 퀄 테스트 빠르게 진행할 거다. HBM 다음 모델들에 대해서 빨리 할 거다라고 했는데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하세요, 대표님은? 그 전에 실적 발표할 때는 안 얘기하고 왜 홍콩 갔을 땐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다르다는 얘기고 네. 이제 생각나는 대로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그런가요? 큰 의미가 없어요?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이게 또 이제 시장에서는 되게 확대 해석하고 여러 가지 네네.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지만 벌써 이게 이번만 치게 되면 삼성전자 엔비디아에 들어간다 얘기가 27번째쯤 되겠죠? 네. 그런가요? 예, 뉴스만 들은 게 이제 벌써 된다 안 된다 이 얘기만 나온 게. 근데 일단 그래도 엔비디아 수장으로 직접 얘기했다. 난 쪽에서 시장에서 기대감은 더 차오르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엔비디아 입장으로 해석을 해야죠. 저희가 삼성전자 입장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엔비디아 입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나 지금 하이닉스를 이제 단독 밴드로 갖고 있는데 그리고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막 들어올 텐데
얘랑은 상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얘가 거의 다 물량을 차지하고 있게 되면 얘가 아우 이거 올려가지고 한 이번 달에 5% 이번부터 올릴까요? 올릴게요. 네. 그러면은 더 어쩔 수 비싸게 없죠. 쳐주세요. 그죠? SK 하이닉스가 갑이 되는 거 돼버리는 거죠. 약간 그렇게 되는 네, 거죠. 그쵸. 근데 이런 쪽에서 안 되겠다. 빨리 삼성전자를 끌어올려서 거기서 이거를 같이 경쟁을 시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알았어. 그냥 그러면 그 이상 못 받아. 그리고 다시 삼성전자에 받을게라고 하다 보니까 딜이 되는 거죠. 그런 쪽에서 그들의 원하는 바를 얘기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럼 삼성전자가 들어온다라는 것들은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게 그쵸. 삼성전자가 그만큼의 퀵테스트할 정도로 그 엔비디아에 맞추는 기술 수준을 들어가 있겠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쵸. 네, 그게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제 아무리 뭐 로이터가 어쩌고 저쩌고 또 다른 뭐 대만의 어떤 매체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이제 됐고요. 통과했으면은 네. 삼성전자에서 얘기할 겁니다. 그쵸. 네. 네.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얘네들이- 되는데 괜히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가지고 또 너무 이제 에너지 소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 있고 아마 이게 네. 12월 달로 그래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오. 되게 되면은 그때 또 기대는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네. 네. 자, 어쨌든 콜 테스트가 좀 빨리 통과되어야 뭐 삼성전자든 투자자 분들도 안심을 할 텐데 어쨌든 근데 또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지금 추구하고 있는 전략 뭐 여기저기서 정보를 들어보면 결국에 지금 HBM3나 HBM3E 같은 경우에는 늦었어. 그죠? 네, 네. SK 하이닉스에게 뒤처졌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 단계 점프해서 HBM4로 같이 이제 맞대응하겠다라는 전략을 세운다는 이 소스들이 많은데 네. 대표님은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가능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기를 기원합니다만 네.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삼성전자는 그래도 기술에 대한 자존심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SK하이닉스가 그러니까 개발은 먼저 HBM을 먼저 개발했고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개발을 많이 해놨습니다. 네. 이걸 진짜 실질적으로 상용화시켜서 그들의 입맛에 맞게 같이 들어간 쪽은 SK하이닉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삼성전자 입장으로 보게 되면 이번에 HBM3 가지고 고전을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거는 일단 잠시 패스. HBM4는 우리가 아주 혁신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 너희가 우리 걸 선택할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하지만 방식 자체가 다른데 그 방식을 다 뛰어넘고 이제 그러면 HBM4로 가게 되면 가장 중요하게 바뀌는 게 일단 로직 안에 있는 다이 배치가 바뀌어집니다. 네. 아. 이게 뭐냐면 GPU 들어가고요. CPU 들어가고 거기다가 HBM 이렇게 쫙 그 방상형으로 펼쳐져 있다고 하게 네네. 되면 이제 HBM4부터는 저는요? 그 GPU 그 연산 처리 장치 위쪽으로 쌓습니다. 쌓는 거고. 네, 이렇게 쌓기 시작하게 되면 많이 폭이 좁아지겠죠. 그러니까 면적이 많이 좁아지겠죠. 아.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발열 문제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으로 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쪽인데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아마 SK하이닉스가 했던 방식 그대로 간다고 하게 되면 하이브리드 방식에서도 MR-MUF 쪽으로 계속 또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네. 그쪽을 또 고수하러 가겠죠. 근데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우리 신기술을 보여주겠어. 그러면서 방식이 코퍼 투 코퍼라고 본딩 네. 방식이 그러니까 코퍼 투 코퍼? 네, 구리 투 구리죠. 네네. 네, 구린 거 아닙니다. 네, 구리. 구리? 예. 네, 구리를 그냥 이렇게 쭉 하고 연결시켜서 쌓는. 그러니까 저기 소자가 이렇게 나올 필요가 없이 그냥 쭉 쌓는 그래서 방식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혁신적이고 좋은 건 맞습니다. 네. 인정을 근데 받아야죠. 그쵸. 수율이 맞춰줘야 되겠죠. 네, 인정받아야 될 거고 그만큼 그들이 얘기하는 만큼 수율이 좋아야 되겠죠. 그게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시장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인정해주면 그다음부터 오케이죠. 네. 네,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뭐 삼성전자에 한번 집중적으로 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인사 발표도 있었고, 미국 쪽에서 반도체 지원금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젠슨 왕 CEO의 또 이야기도 있었는데, 복합적으로 일단은 뭐 아주 긍정적인 모멘텀들을 막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일단은 계속 좀 일단은 횡보하고 있는 삼성전자인데, 과연 다음 달과 내년에는 조금 좀 좋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지 일단은 뭐 엔비디아 퀄 테스트가 가장 일단 선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추이는 계속 지켜보면서 저희도 이슈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대표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일기 동안 미국 금융회사들은요, 규제 완화 정책에 힘입어 호황을 누렸습니다. 이 금융기관들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정책은 금융회사의 수익성을 끌어올리고 주가 상승을 이끌었죠. 이에 시장은 트럼프 2.0 시대에도요, 금융 규제가 완화할 것이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은행 자본을 규제하는 새로운 국제 기준이죠. 바질3 도입이 지연될 것이란 관측과 함께 금융사 간 인수합병 심사가 간소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금융주에도 영향을 미칠 변수입니다. 국내 금융당국 역시 금산분리 규제를 포함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벌써부터 이 관세 폭탄을 예고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금리 인하가 지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사실 은행들은 고금리 시대가 장기화하면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대출 금리를 높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최근 들어 고금리 시대에 이자 장사로 호황을 누린 은행들이 앞다퉈 주주 환원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자사주 매입 소각은 은행들의 자기 자본을 줄여서 ROE, 그러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을 높이는 주주도 좋고 은행도 좋은 주주 환원 정책이죠. 이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KB금융은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추가 매입해 소각하고 주당 배당금 795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했죠. 올해 자사주 매입 소각 규모는 8,200억 원으로 업계 최대 규모입니다. 이 KB금융은 벌어들인 돈을 주주 환원에 쓰는 비율을 39%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KB금융그룹은 2024년 3분기까지, 올해 3분기까지네요. 이 누적 당기 순이익 4조 3,953억 원을 기록했고요. 특히 3분기까지 순이자 이익은 9조 5,200억 원을 상회하는데 1년 사이 6.3%가 늘었습니다.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시장에서는 KB금융의 연간 순이익이 5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주 환원에 결국 2조 원 가까운 돈을 쏟아붓는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주주 친화 정책의 끝판왕이네요. 이지혜 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리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첫 결제 시연, 화폐 관련주 급등세입니다. 자, 오늘도 루틴대로 쭉 둘러보겠습니다. 자, 다우 산업지수 어제 음봉이 나왔습니다. 45,000을 찍었거든요. 45,000 마디지수대를 살짝 찍먹하고 쭉 내려와서 종가는 44,722.06으로 끝났습니다. 어쨌든 그 사상 처음으로 다우가 45,000을 밟아보는 역사적인 순간이 나왔고요. 역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에서 맞부딪혀서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또 이제 박스권 추세선 상단에서 맞고 떨어져서 또 한 며칠간 음봉의 흐름을 보일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치고 올라가서 45,000을 완전히 정복한 다음에 쉴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 그 4대 지수 중에 다우가 지금 가장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을 보겠습니다. 자, 나스닥은 0.60 정도 빠졌는데요. 지금 그 어저께는 지금 나스닥이랑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빠졌고, 다우랑 S&P 500이 보합 0.3 정도였죠. 자, 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에서 19,000 정도 유지하는 모습이고요. 음봉입니다. 역시 이 개파락 부분을 지금 뚫고 있지 못하는 모습이죠. 자, 다우가 일단 45,000을 완전히 벗겨야지 나스닥도 아마 2만 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다우가 선을 잡고 있는 형국이고요. S&P 500도 볼게요. 다우랑 S&P 500. 원래 이렇게 같이 연결돼서 움직이는 연결의 움직임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다우랑 S&P 500이 한 쌍이고 나스닥이랑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한 쌍으로 약간 움직이는 경향. 그리고 다우랑 S&P 500의 상승폭이나 하락폭이 조금 덜 했죠.
나스닥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폭 하락폭이 조금 더했고요. 그런 경향성이 있었는데 다우존스 30이 많이 이제 그 세계적인 트렌드를 받아들이면서 지금 다우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자, 지금 2024년도 11월 26일에 6천을 돌파했었고요. 지금 5,998.74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천이라는 그 마디지수를 앞두고 지금 계속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 음봉이었지만 살짝 음봉이었고 이것도 결국 이제 다우가 45,000을 완벽하게 돌파하게 되면 이제 S&P 500도 6,000을 돌파하게 되겠죠. 지금 이 그 레벨상으로는 다우, S&P 500,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 순입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순수 반도체는 역시나 지금 안 좋은 모습이죠. 오히려 지금 장중에 바닥권을 뚫고 내려갔어요. 지금 이 부분에서 한 5거래일 동안 지지했던 부분이 있죠. 거기를 지금 장중에 밑꼬리를 달고 내려갔다가 지금 겨우 올라선 형국입니다. 지금 순수 반도체 기업들은 별로 좋지가 않은 모습이에요. 대표적으로 지금 인텔이 굉장히 망가지면서 인텔의 지금 주가가 예전의 그 명성을 지금 회복을 못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좀 좋지 않습니다. 다른 애들은 지금 고점 테스트를 가고 있는데 얘는 저점 테스트를 가고 있죠. 자, 미국 4대 지수도 이렇게 엇갈리고 있고요. 반도체가 제일 좋지 않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독일 닥스. 유럽에서는 경제 캐파가 독일이 가장 크기 때문에 독일 닥스를 대표적으로 보는 거죠. 자, 독일 닥스는 지금 21선 위에서 지지되면서 다시 한번 밑꼬리를 크게 달았습니다. 자, 일단 여기도 마찬가지죠. 다 마디지수에 걸려 있어요. 세계 증시가. 지금 19,674.68을 10월 17일 날 찍었죠. 이것도 지금 2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2만을 앞둔 상태에서 19,000 후반대에서 계속 공방전이 펼쳐지다가 한번 밀린 격이죠. 다시 올라가서 지금 재정비를 해서 19,700에 다시 도전하는 모습. 독일 닥스도 이번 연도가 가기 전에 2만을 한번 찍고 올 수 있을지 지금 귀추가 주목됩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흥국들이죠. 자, 브라질은 아쉽게 다시 장대 음봉을 때려 맞았습니다. 역시 지금 이 61선을 무시할 수가 없었네요. 위에서 61선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61선의 저항을 계속 받는 것으로 보이죠. 61선이 지금 멀 때도 이 정도 저항이었는데 지금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저항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저점 고점이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죠. 신흥국은 아직 회복을 못하고 있고요. 자, 인도로 가겠습니다. 브라질, 인도도 어떻게 보면 한 몸처럼 움직이거든요. 우리 브릭스라고 하는 그 국가들이죠. 뒤로 가겠습니다. 인도도 거의 비슷합니다. 자, 인도도 지금 한 단계 올렸지만 결국에는 위에 61선, 121선 다 깔려 있어서 이건 지금 121선의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물론 위에서 밑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고 3일 동안 지금 갭상승 윗부분에서 횡보를 하고 있어서 다음은 61선 도전이긴 한데 이 인도랑 브라질이 결국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같은 날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힘이 셉니다. 일단 인도는 위로 도전, 61선 도전을 조금 앞두고 있는 쉼표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다음에 중국이죠. 이 브라질, 중국, 인도 이런 그 신흥국들의 움직임은 또 선진국들의 움직임과는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항상 정책이 다르게 움직이니까요. 그렇죠? 신흥국들은 나중에서야 코로나 봉쇄가 풀리고 양적 완화를 늦게 하기 시작하니까 금리 인하를 하는.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하긴 하는데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금리 인하고 얘네들은 이제 금리 인하를 통해서 먼저 이 지금 경제를 살리는 그 시기죠. 자, 지금 상해 지수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2024년도 10월 달의 기세는 지금 한풀 꺾인 모습이고요. 자, 심천으로 가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기주 모태주가 상해 1위고 심천은 CATL이 1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CATL 2차 전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CATL의 움직임을 잘 봐야겠죠. CATL이 2차 전지에서 세계 점유율 1위니까요. 자, 지금 이거 심천도 지금 장대 양봉이 나왔지만 결국 상해랑 비슷한 모습이고요. 10월 달에 기세는 꺾여 있다. 뒤로 가겠습니다. 수렴 과정 중이죠. 좀 기다려야 되고요. 니케이도 지금 니케이는 고공권에서 수렴이네요. 정말 지금 이동평균선들이 다 밀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50, 20, 60, 120 전부 다 모이고 있어요. 지금. 전부 다 모이고 있는 상태에서 실타래가 어디로 풀릴 것인가. 여기도 이제 도요타가 올라야겠죠. 시가총 1위가. 자, 이제 대만 가권으로 가겠습니다. 대만 가권은 TSMC가 지금 이런 모습이죠. TSMC가 지금 밑으로 빠졌기 때문에 지금 60일, 121선은 일단 깼어요. 자, 니케이랑 대만도 약간 힘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대만 니케이 상해가 오를 때도 오르지 못했는데 신기하게도 얘네가 떨어지면 그것보다 더 빠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만 니케이가 지금 빠지고 있는 게 이동평균선 깨진 게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자, 대만은 거기다가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랑 굉장히 유사한 구조라고 했죠.
TSMC가 1위고 나머지 금융주가 포진되어 있는 구조가 우리나라 시가총액이랑 너무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0선 계속 타고 오다가 지금 9월달 이후에 처음 깼죠. 안 좋아요, 우리나라한테. 뒤로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오는 것도 없는데 또 맞게 생겼어요, 이제. 자, 코스피 보세요. 지금 이제 뭐 삼성전자가 10조 원 자사주 매입해서 극적으로 되돌렸지만 그 10조 원 자사주 매입 그거 한 방으로 이 모든 이거를 역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우리나라 지금 120선, 61선, 21선 다 꺾여 내려오고 있죠. 이 상황에서 대만 니케이가 맞아버리면은 우리나라는 여기서 다시, 그렇죠? 급락 뒤에 반등이 V자 반등이 여기 끝까지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여기서 다시 꺾여버리면은 다시 저점 테스트를 가게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지금 안심할 때가 아니에요. 뒤로 가겠습니다. 너무 안 좋죠. 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원달러 환율 차트를 완전히 뒤집어보면 우리나라 차트예요. 그렇죠? 지금 이거를 거꾸로 뒤집으면 우리나라 차트라고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1,400원 돌파가 이루어지는 수렴형 이후에 돌파가 이루어져서 장대 양봉이라던가 갭상승 나와버리면 아까 전에 그 삼성전자나 코스피 차트는 밑으로 빠져가지고 저점 테스트를 가야 되는 거예요. 얘는 고점 돌파하고 코스피는 저점 돌파하고. 지금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에요. 뒤로 가겠습니다. 오늘도 외국인 팔고 있죠. 자, WTI는 뭐 안정됐습니다. 뭐 이거는 오르기가 힘들어요. 트럼프가 지금 시추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거 하나는 적인데 이거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뒤로 가겠습니다. 유가 안정 하나 가지고는 이 모든 걸 되돌릴 수 없어요. 자, 지금 외국인 지금 오늘도 지금 거래소 코스닥 양시장 다 매도하고 있는데 자, 지금 되게 빠른 속도거든요. 지금 10시, 11시 부근에 지금 저 정도면은 지금 장 마감 때면은 저거 한 2배 정도 돼 있을 거예요. 매도량이.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11월 달에 3거래일 제외하고 모두 다 팔았죠. 11월 4일, 11월 7일, 11월 22일 제외하고는 그냥 다 팔았습니다. 계속 팔고 있죠. 지금 현재 오전 12시도 안 지났는데 이 정도면은 지금 장 끝날 때 되면 어제보다 매도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12월 달에서 더 매도가 거세져 버린다면은 저 1,400원 돌파가 이루어져 버리겠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지수가 좋지가 않아요. 자, 일단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가총에서 제일 많이 오르고 있는 거는 고려 아연이네요. 고려 아연은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이 오르고 있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지금 제일 많이 오르고 있는 게 셀트리온 제약이네요.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제약 양시장에서 셀트리온 형제들이 많이 오르고 있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2차전지 좀 반등하고. 자, 일본은 다 보합이고, 네, 이런 상황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일본의 상승률 상위 중에서 카시오 계산기 한번 볼게요. 우리 공학 계산기 카시오 거 많이 쓰시죠? 자, 카시오 뭐 그 개인용 전산 장비 하고 소비자 시스템 장비 뭐 등록기 데이터 프로젝트 관리 지원 시스템 뭐 이런 거 하고요. 지금 계속해서 행보를 하고 있죠. 지금 이건 월봉입니다. 2023년도, 2024년도 오랫동안 행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박스권이 지독하게 길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 돌파가 이루어지는 곳을 따라가야겠죠. 자, 카시오 계산기 오늘 5% 올라서 특징주로 봤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특징이 줍니다. 요거 넘어갈게요. 어제 거네요. 뒤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화폐 금융 자동화기기가 지금 1위입니다. 여기서 한네트가 16.74고요. KCT, KCS, 로지시스, 누리플렉스 이런 코스닥 종목들 5개가 상위에 올라 있고요. 그 다음에 2위 섹터도 키오스크입니다. 자, 3위도 볼까요? 3위 네트워크 통합. 뒤로 가겠습니다. 3위에 네트워크 통합에서는 S넷이 16.09고 링네트, 오파스넷 이것도 상위 3개가 다 코스닥 종목이네요. 대부분 다 그래요. 인성정보 오픈베이스도 콤텍 시스템 빼고 다 코스닥입니다. 자, 이 지금 오르는 이유가 지금 뒤로 가겠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이건 반대하고 있는데 자, 일단 한 종목 볼게요. S넷이죠. 지금 그 한네트죠. 한네트를 보면은 지금 벤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현금 자동기 CD 사업을 하고 이런 지금 회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오르는 이유가 지금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지금 디지털 화폐인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죠.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죠. 이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거랑은 다른데 이건 중앙에서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이걸 반대하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이 암호화폐까지 중앙에서 컨트롤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로 옛날에 디지털 화폐 무시하다가 느닷없이 갑자기 중앙에서 발행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한네트니 S넷이니 이런 게 오르는 건데 어저께 세종대학교에서 시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지금 뭐 편의점 세븐일레븐이라든가 햄버거 가게라든가 이런 데서 결제가 가능하게 되는데 이걸 토큰을 발행해갖고 결제가 가능하게 되는데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그러니까 이 트럼프는 비트코인 가지고 치즈버거를 샀잖아요. 근데 그건 비트코인 갖고 산 거고 이거는 중앙에서 한국은행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한 디지털 화폐 가지고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제 과정 속에서 뭐 벤산이 무슨 시스템 통합업체니 이런 것들이 지금 오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뭐 이거에 지금 반대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왜 이제 비트코인까지 지금 왜냐면 세금 문제까지 걸려 있거든요. 여기밖에 지금 답이 없는데 청년들은 사다리 다 끊어놓고 우리 이거 여기서 돈 벌려고 하니까 갑자기 여기 세금 때리고 뭐 중앙에서 이제 컨트롤하겠다고 날리고 이렇게 젊은이들이 싫어해요 요즘에.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S넷입니다. S넷 같은 경우에는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필요한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근데 두 차트 다 보시면은 굉장히 이동평균선이 전부 머리 위에 있는데 그것도 다 저점을 붕괴시켰는데 여기서 올라가려고 하니까 힘들죠. 뒤로 가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관련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HL만도 뭐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그쵸 매수 보고서가 유지됐다.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의 한 줄 매도평입니다. 버스 토큰만 알던 세대 이제 토큰으로 편의점 결제까지 된다고? 격세지감일세. 네, 대담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올해 마지막 금통위 이슈 굉장히 주목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상 밖에, 그러니까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 3%로 내렸습니다. 이제 금통위원 6명 중에 4명 위원이 이 의견을 냈다라는 게 이제 속보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 경제 성장률도 1.9%로 낮췄습니다.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이에 대해서 긴급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윤지호 LS증권 리테일 사업부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눠봅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굉장히 예. 오래간만에 뵀는데 예. 또 시기 적절하게 나와주셔서 오늘 좋은 전략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금통위 예상을 깨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깜짝 인하입니다. 네. 기준금리를 3%로 이제 내렸습니다. 0.25% 포인트. 속 뜻을 보니까 경기 둔화 리스크가 굉장히 신경 쓰이는 모양이에요. 네. 트럼프 2.0 시대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리스크를 관리한다라는 의지로 느껴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시장은 사실 기준금리 인하는 반기는 호재거든요. 예. 방금 전에 사회자님께서 정확히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네. 일단 중요한 게 좀 됐죠. 한은행 부총재무님께서 지금 무엇에 제일 관심입니까 여쭤봤을 때 첫째가 성장이라고 그랬었거든요. 예. 그 둘째가 환율, 세 번째가 파이낸셜 컨디션, 금융 여건, 네 번째 물가라고 했거든요. 예. 그 당시에도 사실 오늘 금리 인하 전까지 동결 가능성을 다들 높게 봤었는데 여하튼 한국은행에서는 굉장히 성장을 중시하고 있다는 거를 내비쳤었고 오늘의 결과치도 결국은 성장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어쩌면 빠른 금리 인하 결정을 내렸다 보고 있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좋은 거 아니냐 물어보셨는데 기본 배경은 성장에 대한 의구심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좀 불안불안한 요소도 커지고 있구나.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까 사실 그렇게 본 거는 너무 당연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2분기에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왔었고 3분기가 막 전분기 대비해서 0.1 정도였으니까 매우 부진했었어요. 그리고 오늘 나왔지만 올해 전망 원래 성장률도 원래 2.5에서 2.1로 낮췄고 내년에 1.9, 내후년에 1.8입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이 왜 이렇게 성장률에 대해서 자신 없어 하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내수 안 좋은 건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아니 트럼프가 들어왔는데 이거 관세 막 때리고 한다고 하니까 수출 쪽도 흔들리나? 결국 우리가 내수와 수출 둘 다 상당히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췄고 흥미로운 점은 3년물 국채 금리가
이미 좀 내려오고 있었어요. 오늘 그러다가 2.7이니까 연중 최저 경신하고 있는데 여하튼 이러한 금리 인하가 장기적으로 좀 활력을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배경 자체가 좋아서라기보다 네. 나빠짐의 정도가 확산되고 있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히려 시장에서는 좀 더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아주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지금 시장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결과보다는 네. 기준금리를 인하한 동기가 더 중요하다. 그쵸. 근데 예. 경제 성장에 대한 불안감 이게 시장에도 반영해서 현재 주가 지수 보니까 코스피가 또 하락 전환이 됐어요. 예, 맞습니다. 이런 점들이 있고 예. 또 두 번째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네. 환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금리가 이번에 동결될 거라고 생각했던 많은 이들이 환율 문제를 언급을 네. 했습니다. 이게 장중에 1,410원을 넘어서 2년 내 최고치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 트럼프 2.0 시가 되면 강달러가 될 거고 네. 그럼 우리가 워낙 약세를 받을 텐데 그럼 환율이 1,400원대 고착화되는 게 아니냐. 네. 여기서 물러서지 않는다면 기준금리를 동결할 거라고 했는데 이 예상을 깬 네.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거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네, 고민스럽죠. 아까 말씀했지만 한국은행에서도 성장률이 가장 첫 번째로 고민하는 주제고 두 번째 환율이라고 언급했을 정도로 금리 인하를 통해서 원화가 더 약세로 가면 어떡하지 고민을 했었지만 오늘 시장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1,400원 순간 넘어갔지만 1,390원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고요. 결국 중요한 거는 환율이라는 게 물론 이런 금리 차도 중요한 변수가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전 세계 GDP에서 이 나라 각국의 나라가 어느 정도 차지하느냐의 비중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미 원달러 환율을 보고 봤을 때 1,400원대는 우리 경제 수준을 충분히 반영한 레벨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과거처럼 우리가 경제가 아주 성장할 때는 뭐 1,000원대도 갔었죠. 예. 그냥 그 정도는 못 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 수준에서 뭐 1,500원을 갈 정도로 우리 경제가 이렇게 뭐 무너지고 있는 신호는 없기 때문에 여하튼 뭐 환율 이슈도 한국은행의 이번 같은 금리 결정도 원 달러 환율이 추가 약세가 가속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어떠한 그러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아마 인하에 나서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성장, 두 번째 환율, 그리고 세 번째 금융 환경, 네 네. 번째는 물가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물가 같은 경우에는요. 물가 인하로 봤을 때 사실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요건은 충족이 네, 됐었습니다. 네, 다른 게 이제 신경 써여서 동결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던 거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게 한국 경제의 체력하고도 맞물리는데 네. 가계 부채가 우리나라 심각하잖아요. 네. 이 급증에 대한 우려. 그래서 이게 결국 한국 경제 구조적인 경제 우려가 커질 수 있다.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금리를 낮추는 예. 걸 두려워했죠. 가계부채가 예. 더 늘어나면 어떡하나. 근데 증가율은 좀 늘어나고 있지만 뭐 여력이 있어야 부채가 더 늘겠죠. 지금 뭐 GDP 대비 가처분 소득을 보면 우리나라 굉장히 낮은 수준에 와 있고요. 네. 가계부채 얘기하고 있지만 민간 부채 증가율 자체가 높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기업 부채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여기서 한편으로는 금리를 낮춰주지 않으면 뭐 기업이건 가계건 한계 상황에 가는 곳들도 너무 많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는 좀 이미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가계부채 이슈로 증가가 늘어나지 않겠는가. 부동산 문제를 언급들 했지만 사실 늦은 감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창용 총재가 기준금리를 25bp 베이스 포인트 인하를 하면 뭐 경제 성장률이 0.07%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네. 하면서 이번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과연 이런 부분에서 그 리스크를 좀 완화할 수 있는 요인을 효과를 불어넣어 줄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 인하한 자체가 어쨌든 보면 주시장에서는 기업들이 조금 더 그 투자에 도움이 되고 예, 빚 조달에 대한 두려움을 좀 낮춰주는 효과는 주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게 제일 두렵죠. 뭐 예. 기업의 한계 기업이 나오고 가게가 더 힘들어지면 네. 내수가 힘들어질 것이고 수출 기업들도 더 힘들어지면 정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적절한 조치였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트럼프 2.0 시대를 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트럼프 신정부 구성이 거의 이제 윤곽을 드러낸 상태인데 우리로서는 신경 쓰이는 부분이
경제 정책을 조율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재무부 장관입니다. 근데 여기에 스콧 베네센트가 공식 지명이 됐는데 월가 헤지펀드의 매니저로 유명하죠. 근데 시장 친화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뉴욕 증시는 이에 좀 반응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S&P 500 지수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미국제 10년물 금리가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4.26%로 떨어졌어요.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고요. 괜찮은 신호인지 좀 궁금해 보입니다. 예. 일단 베센트는 뭐 동료가 재무장관이 됐으니 좋아하겠죠. 네네. 그 점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은 사실 공화당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시장 자유주의자면서 동시에 재정적 보수주의자를 공화당이 보통 상징합니다. 재정적 보수주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재정 적자를 좀 줄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정 적자를 줄이는 방법에 있어서 관세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같은 경우에 보조금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한국의 가장 배셋이 됐을 때 좀 걱정되는 부분은 결국 그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IRA 같은 거 건들겠죠. 보조금이 안 나가게 하겠다는 정책. 이게 아마 우리한테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한편으로 시장에서는 베센트 얘기를 하지만 더 놀라웠던 거는 놀랐다기보다 당연했겠지만 그 미국의 무역 대표부란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리어라는 분이 됐어요. 근데 교보문고 같은 데 서점 가시면 요즘 경제 코너에 그 요즘 갑자기 어떤 책이 하나 다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라는 어쩌면 트럼프의 무역 정책을 총괄했던 사람의 책입니다. 자유무역이라는 황상인데 사실 그리어란 분이 그분의 비서실장 출신이거든요. 44밖에 안 되는데 임명한 거죠. 이거 무슨 말을 하겠죠? 일기 트럼프 때보다 더 강력하게 관세로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베센트 그 같은 책이 다시 회자가 되는 그렇죠. 베센트도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IRA 감축법을 손을 댈 것이고 그리어가 됐다는 거는 결국 관세 보조금 정책이 상당히 강하게 그 우리를 압박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한국은행과도 맥락이 통하는 겁니다. 한국은행도 이걸 걱정하는 것 같아요. 결국 수출마저도 여기 막힌다면 우리 성장률이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서둘러서 인하를 했는데 여하튼 뭐 그리어가 된 그 부분은 우리가 일기 때 로버트 하이저 하면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그 어떤 자유무역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분이거든요. 그 책을 뭐 제가 다 이해한 건 아니지만 읽어보시면 가끔가끔 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이 구체화된다는 것이 상당히 두렵고 어떤 의미에서 이미 구체화되고 있다. 특정 국가에 대한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맞아요. 정책. 이게 하이저가 생각했던 방법이기 때문에 이미 가시화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벌써 나왔죠. 이제 그게 이제 지목이 된 게 멕시코, 캐나다, 중국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중국산 물품이 멕시코와 그리고 캐나다를 통해서 물품이 유입이 되는 게 굉장히 싫다라는 의지가 표현이 됐고 특히나 그 이민자들 그리고 마약 그런 부분에 대한 거래에서도 강한 불만을 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동차, 완성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 이런 섹터들도 사실 떨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죠. 이제 이게 뭐 이미 벌어진 걸 갖고 얘기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다 아는 거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매우 두려운 건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지금까지는 뭐 여러 가지 미국이 현지에 공장을 세우려고 했지만 그 방법이 주로 당근을 주는 정책이었어요. 보조금 줄 테니까 우리나라 와서 미국 와서 공장 쳐. 이게 바이든의 정책이었다면 트럼프는 그냥 이런 거죠. 여기서 공장을 치면 법인세 인하해 줄게. 여기서 생산 안 하면 그냥 너희들 못 팔 거야. 이런 협박을 하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과거에는 뭐 프렌드 쇼링이라고 해서 우방국, 뭐 동남아 인도에도 많이 공장을 짓게 했었고 미국이 허용을 해줬으니까 니어쇼링이라고 해서 아까 말했던 멕시코, 캐나다가 상당히 니어쇼링의 어쩌면 근접 국가였죠. 근데 이제는 그냥 리쇼링입니다. 미국에서 공장을 지어야 된다. 조건을 제시했어요 이미 트럼프 정부에서는. 뭐냐면 첫째는 미국 내 생산이어야 되고 두 번째 미국인이 생산해야 되고 세 번째 이게 무서운 건데 부품도 미국에서 조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캐나다나 멕시코 같은 경우는 부품이 공장이 거기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거 다 막히는 거고 아마 이후에 또 예측할 수 있는 좀 불안한 부분은 그런 소위 중간재라든가 그 조립하는 곳의 대표적인 나라 또 어디 있냐면 베트남이 있어요. 지금 말이 안 나오지만 어느 순간인가 베트남에 대해서도 사실 우회 기지를 다 한번 관세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세를 얼마까지 부과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세를 통해서 뭔가 얻어내려는 트럼프의 거래 시도가 한국 기업에게는 그리
좋은 뉴스는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오늘 계속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런 예상을 했다면 아마 한국은행도 동일한 예상을 했을 것이고 네. 오늘 얘기는 결국 수출기업들에게 상당히 구름이 끼고 있구나 그런 신호가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당선인의 의지는 미국 내에서 뭔가를 하고 투자를 해라라는 네. 건데 이 요구를 맞춰주기가 참 쉽지는 않은 현실이고요.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네. 뭐 보조금 혜택에서도 뭐 제대로 못 받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쵸. 그래서 그런지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밀리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3.6% 시가 대비 낙폭을 좀 확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향으로 보여주시나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반도체 경기에 대한 부분도 좀 불안한 부분이 있고 네. 두 번째 중요한 거는 결국 이러한 우리 자유무역이라는 거의 장점은 서로 싸게 공급받는 거거든요. 그게 끊긴다면 다 원가가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좀 약간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원가 절감형 아웃소싱 시대는 끝났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가 절감 아웃소싱이 끝났을 때 그럼 비싸게 생산을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의 공장이 유턴들 할 겁니다. 지금 유턴 공장 한 수가 거의 100배가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공장 지면 뭐합니까 미국에? 공장을 짓고 났을 때 미국의 노동력의 문제가 또 나오거든요. 지금 네. 비싼 인건비, 인건비가 있고 반이민 정책으로. 사실 숙련 노동력들이 네.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흔히 미국의 노동자들 하면은 뭐 백인들도 있겠지만 백인들도 그디 뭐 아주 노동력이 우수하다고 보진 않고 라티노들은 특히 또 뭐 게으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장 짓고 나서 미국 노동력 문제를 어떤 생산성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최근에 또 약간 글로벌 투자자들이 관심 받는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좀 공장 자동화 네. 이런 쪽에 상당히들 많이 찾고 있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하튼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원가가 올라가는 기업들에 대한 부담 이게 커지고 있지 않나. 이게 전반적으로 좀 기업들의 수익성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나라 실적도 연관이 되는데 내년도에 코스피에 실적이 한 236조 번다고 돼 있거든요. 네. 거의 24% 전년 올해 대비해서 늘어난다고 돼 있는데 이게 비현실적이지 않을까요? 그 기대치가 좀 내려오는 구간이 사실 올해도 실적은 꽤 제 생각보다 괜찮았지만 그 한국 증시가 기본적으로 실적에 대한 가시성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안과 밖에서 유망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AI 소프트웨어나 로봇, 공장 자동화 그렇죠. 근데 이제 이쪽이 로봇이 아닐까. 딱 로봇이다 그러면 네. 우리나라 그런 게 뭐가 네. 있냐 뭐 그런 고민은 다음 비싼 문제고. 노동력을 대신할 그렇죠. 수 있는. 근데 노동력은 상당히 고민스러워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네. 공장이 많아질수록 숙련 노동자가 없고 아까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미국의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네. 엔지니어링 때문에 되게 고민이 있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또 하나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트럼프가 왜 집권했을까 봤을 때 노동자에 대한 지지 때문이었는데 노동자의 지지를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이냐. 이 문제도 상당히 좀 우리 기업들에 대한 부담스러운 부분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약세 흐름을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 시장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호재 이런 거 받아들이지 못하고 한국 경제 충격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시장이 좀 하락 반전된 건 약간 아쉽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증권 경제 진행하는 진행자로서 네.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네. 사설 같은 데 보면은 국장은 이미 망했다 올해 막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지금 지속적으로 이런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는 좀 용기를 줘야 되는 입장인데 약간 좀 아쉽고요. 그러면 이제 미국 증시를 봤을 때 지금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강한 트럼프 정책을 반영하면서 S&P 500 지수가 52주 신고가를 52번이나 또 달성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중소형주 낙수 효과, 가상화폐까지도 머니무브가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이거 너무 대두되는 상황에서 투자를 어떻게 세워야 된다고 보시나요? 여기서 뭐 제가 여기서 뭐 미국이 좀 뭐 꺾일 것이다 이런 말은 모르겠죠. 네, 네. 항상 자주 말씀드리는데 버블은 끝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린스펀이 했던 말인데 아마 이 말씀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S&P 500 기준으로 옛날에 슐러 교수가 말했던 밸류에이션 기법을 적용해 보면 이건 이미 뭐 언제 꺼져도 뭐 의심하지 않는 이상하지 않은 가격대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꺾인다는 얘기는 아니고 여하튼 미국의 주조주들이 얼마나 더 끌고 갈 수 있냐. 그게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반면에 한국은 이렇게 제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참 묘합니다. 그러한 부정적인 이슈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지 못했어요. 네. 뭐 삼성전자 때문이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여하튼 한국 증시의 청산가치 기준
밸류에이션, 즉 PBR로 보면 이미 0.85배에서 조금 올라온 수준이거든요. 주가 순 자산 비율이. 그렇죠. 여기서 이제 뭐 하단을 열어봤자 상당히 제한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시장에서는 종목 플레이는 가능한 구간에 들어와 있다. 그럼 무엇을 살 것이냐가 하나 남겠죠. 한국 증시에서. 네. 첫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은 우리에게 그나마 모멘텀이 있는 거는 저희 밸류업이라는 기대감입니다. 결국 밸류업으로 될까요? 그럼 그밖에는, 정책적으로 그럼 도움이 되는 거네요. 네. 그럼요. 네. 뭐 우리 증시에서 과연 한국이 왜 PBR이 이렇게 낮냐 물어보면 ROE가 낮아서다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튀네요. 지금 밸류 관련주 보니까. 그렇죠. ROE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익을 많이 벌거나 내 주식수를 줄여야 되는 건데 뭐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한다거나 그럼 오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뭐 삼성전자는 좀 반응이 덜했지만 하여튼 자사주 매입 소각 같은 게 나온 종목이나 아니면 배당 성장형 스타일, 배당만 많이 배당 수익률이 좋은 게 아니라 배당을 줄 수 있는 재원이 커지면서 번 돈을 배당으로 나눠주는 기업, 흔히 배당 성장형 주식들이 있는데 그런 주식들은 매우 주가가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선호 스타일은 이런 배당 성장, 이런 주주가치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요. 여기에 만약에 뭐 특정 정치적인 거는 저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네. 중요한 거는 누가 뭐래도 상법 개정안이 이슈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구체화되는지 여부가 주식시장에 좀 어떤 활력을 불어넣냐 아니냐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주주 환원 정책의 진심인 기업들은 네. 주주들의 신뢰를 받아서 살아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하게 되네요. 그렇죠. 네. 결국 상법에서 회사의 이익 외에 네. 이사회 충실 의무에 결국 주주에 대한 의무도 들어간다면 이거는 굉장히 한국 증시의 혁명적 변화죠. 일본 주식도 그랬고요. 네. 미국 주식도 이렇게 올라왔던 배경에는 결국 주주의 눈치를 봤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길로 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로 경제가 어두워 보이지만 경제가 어둡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하나 주식이 싸져 있다는 기회가 온 거 아닐까요? 이랬을 때 좀 그러한 변화 가능성도 분명히 염두에 둘 시기가 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네. 같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금통이 끝났고 이제 미국 FOMC 이제 마지막 12월 FOMC 네. 남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투자 전략 마지막으로 조언 말씀까지 듣도록 미국 하겠습니다. 같은 경우는 지금 12월보다 내년 1월 20일에 드디어 트럼프가 행정부가 출범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바로 나오는 이슈가 그 미국의 재정 이슈예요. 물론 레드 스윕으로 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지만 아마도 미국의 재정 이슈가 내년 상반기에 여러 가지 정책 불확실성과 맞물려 가지고 좀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과거 2007년 이때 사이클도 트럼프 집권 이후에 정책 전환 과정의 불확실성이 나왔을 때 한국 증시의 전체 이익 기대 수준이 확 내려왔었어요. 네. 그래서 그 구간이 내년 상반기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상반기가 지나고 나면 그 구간에서 우리에게 매우 매력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주가가 빠진다 여부를 떠나서 좀 그러한 변동성을 반영하는 구간이 우리 앞에 나와 있다면 12월 자체를 배당 성장주나 이런 쪽으로 좀 연말 투자는 하겠지만 그리 목표 순위를 높게 잡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하고 대답을 해보니까 국장에서는 밸류업 기대주 좀 계속적으로 봐야겠다 이런 답을 좀 얻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윤지호 LS증권 리테일 사업부 대표님의 분석이었습니다. 저희 증시 긴급 진단이 좀 많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자주 나와서 좀 자리를 예, 빛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전히 시장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서 요즘 굉장히 좋은 11월 들어서 계속 상승하고 있는 종목 네이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AI 쪽에 집중을 했다면 이번에는 쇼핑이나 그리고 새로 출시될 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에 가입을 하게 되면 지난번에 살짝 말씀드렸죠. 넷플릭스에 자동으로 가입을 하면서 무료로 관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제가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이제 넷플릭스에 가입을 할 수 있게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바로 바꿨어요. 제 아이디 보이시죠? 저는 바로 바꿨습니다. 그 전에 티빙을 구독하고 있었는데 티빙 네이버 멤버십을 통해 티빙을 보면 이 오리지널 콘텐츠도 안 보이고 볼 수가 없고 뭐 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영화가. 그러니까 볼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넷플릭스가 가능하다고 해서 바로 제가 바꿨습니다. 최신 오리지널 영화 시리즈 다 시청이 가능하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 자, 이게 가격도 그런데 저렴하더라고요. 일단은 넷플릭스 이게 네이버 멤버십을 통해서 가입이 되면 광고용 상품, 광고를 볼 수 있는, 광고를 봐야 되는 그런 상품인데 넷플릭스에서 가입을 하면 5,500원인데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이 한 달에 4,9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고용 상품 넷플릭스에 가입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이걸로 보면 훨씬 더 싼 겁니다. 그리고 1년에 구독을 하면 월에 3,900원을 내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하게 가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러면서 왜 이렇게 넷플릭스와 네이버가 뭔가 협력을 하게 됐을까요? 분명히 두 회사에 다 이득이 되기 때문에 아마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넷플릭스는 국내에서 구독자를 더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거죠. 자, 2위 OTT 업체 티빙과의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네이버와 손을 잡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네이버 멤버십 기존의 회원, 저 같은 사람, 티빙에서 넷플릭스로 바꾸면서 다시 한번 가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올해 중순에 넷플릭스 끊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네이버 멤버십을 통해서 할 수 있다니까 가입을 하면 이런 유입자가 늘어나겠고요. 여기에다가 넷플릭스를 해지했던 구독자들이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이 여건이 마련됐기 때문에 어쨌든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국내 구독자를 늘려서 어쨌든 광고용 상품을 출시하게 됐으니까 광고를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자, 네이버도 역시 좋은 이점이 있습니다.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을 가입자를 늘릴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 멤버십 유지율이 95%나 된답니다. 계속 유지하는 비율이 이렇게 높은데 기존의 멤버십은 이제 넷플릭스까지 끌어들어오면서 충성도를 높이고 3분기 매출도 멤버십 매출이 462억 원 정도가 나왔는데 넷플릭스를 보기 위해서 네이버 멤버십을 가입하는 사람이 생기겠죠. 이러니까 역시 가입자가 늘어나는 효과. 결국에는 지금 추산하기로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을 한 1,000만 명이 국내에서 가입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내년에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앱을 따로 출시합니다. 이 가입자들이 그대로 이 스토어 앱으로 이동해야 되니까 이렇게 뭔가 이점을 주면서까지 가입자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이 전략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러면서 네이버는 조용히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사상 최대 실적 기록했고요. 올해 연매출 10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년에는 영업이익도 2조가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작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AI 또 역시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면 네이버의 실적은 더 탄탄해질 것이다라는 것이 시장의 예상들, 판단들, 평가였고요. 자, 이러면서 외국인들이 11월에 들어서 단 1거래일만 빼고 계속 네이버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매수했고요. 오늘도 네이버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20만 원 돌파했고 시장에서는 목표 주가 25만 원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이버가 계속 이번 달에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자,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또 다음 달에 나오잖아요.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으로 저희는 싸게 볼 수 있으면 좋으니까요.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먼저 고려해보시면서 오징어 게임도 보고 네이버로 주가 수익도 올릴 수 있으면 금상첨화겠죠.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깜짝 금리 인하가 됐는데 경제 성장이 위축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을 네. 반영하고 있습니다. 반등이 세게 나오지 못하고 있고요. 다만 업종별로 봤을 때 금리 인하 수혜주 업종은 상대적으로 힘을 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마켓나우 1부, 2부로 오늘 오전장 정리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